안녕하세요.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전 40대 애청자 여성입니다. 먼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애청자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사실 전 절 낳아주신 친정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면서 지내왔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일찍이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적 저희 친정은 남부럴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던 덕분이었죠. 그 시절은 지금처럼 외제차가 흔치 않던 시절이었지만 당시 저희 집 차고엔 운전기사 아저씨가 운전해 주시는 외제차가 몇 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너무 어렸던 나이였기에 정확히 어떤 외제차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요. 또한 전 저택의 가정교육 선생님으로부터 영어 과외와 바이올린 교습을 받기도 했었죠. 그때가 80년대 무렵이었으니 이쯤 설명드리면 저희 친정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지 않아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늘 자유롭고 가정적인 분이라고만 바라보았던 제 친정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질 않으시더니 결국 친정어머니께서 어린 저와 동생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으렴. 우린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어. 아버지는 앞으로 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실 거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여기가 아빠 집인데 아빠가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있잖니. 너희 아버지한테 다른 아줌마가 생겼어. 그래서 아버진 그 아줌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너희와 엄마의 곁을 떠난 거란다. 지금은 너희가 어려서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조금만 자라면 자연스럽게 다 이해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려무나.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단 말을 들어버린 저와 동생들은 며칠을 펑펑 울며 저희 집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당시 어렸던 전 그때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금 자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께선 바람이 나버린 탓에 상간녀와 불륜의 도피를 감행하셨고 그렇게 저희 식구들과의 가족이 연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람난 아버지로 인한 상처는 단순히 집안의 가장의 자리가 텅 비어버렸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상간녀와 함께 집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어린 저와 동생들 눈에 보기에도 부잣집이었던 가세가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н 온 집안에 빨간 차압딱지가 나붙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저희 식구들은 고래등 같은 대저택에서 하루아침 반지하 단칸방 살이 신세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죠. 그렇게 된 이유는 친정아버지라는 사람이 집안의 전 재산을 전부 상간녀에게 가져다 바쳤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께서는 화병을 앓다가 그만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고야 마셨습니다. 이런 모든 불행이 모두 친정아버지의 외도로 시작된 것이었으니 저와 제 동생들 입장에선 친정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어요. 문제는 그 와중에도 전 첫째 자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도망치고 어머니까지 화병으로 잃어버린 동생들은 먹이를 구해오는 어미새를 바라보는 아기새들과도 같은 눈빛으로 오직 저만을 바라보았어요. 동생들이 의지할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둔 채로 이 공장 저 공장을 전전하며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난 몰락한 가정에서 어린 가장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참으로 고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풍파로 인해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나머지 전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우다가 새벽이 되면 퉁퉁 부은 눈과 제대로 잠들지 못해 고단한 몸을 이끌고 공장으로 꾸역꾸역 일을 나가야만 했어요.
그런 가정의 삶은 제 또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 가정을 꾸리게 될 무렵에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겨우겨우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켰지만 차마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란 언감생심,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고 했었던가요? 결혼 따윈 꿈도 꾸지 못한 채로 그저 하루하루 기계처럼 일만 하던 저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다가온 남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공장을 젊은 나이에 매입해서 새 공장장이 된 사람이었는데요. 이처럼 잘나고 능력 있는 남편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동생들을 알뜰살뜰 건사하는 제 모습에서 모성애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제 남편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모성애를 향한 막연한 그리움을 가슴 한구석에 늘 품고 살아오던 중 동생들을 건사하는 제 모습에서 모성애를 발견하고선 저에게 먼저 다가오게 된 것이었어요. 이처럼 서로가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었던 저흰 오래지 않아 결혼까지 바라보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고 보니까 남편은 가난한 저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참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한창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의 제 친정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양가의 경제적 격차는 누가 봐도 확연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선 종합병원 원장님, 시동생은 아버님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시모와 손 아래 동서는 둘 다 잘나가는 약국의 약사였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 뭐가 좀 이상하시다고요? 시어머니께선 분명 제 남편을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시댁에 어떻게 시모가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건 저희 시댁이 재혼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를 일찍 잃은 시아버지께서 지금의 시모와 금방 재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굳이 족보를 따지고 들자면 제 남편과 시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예요. 시모가 낳아서 들어온 시동생과 제 남편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배다른 형제 사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바로 그 시모와 시동생의 아내인 손 아랫동서가 저에게 무척이나 모질게 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모와 동서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다. 모욕이란 말은 너무 약해요. 모욕은 적어도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저지르는 짓이잖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 당시 전 시모와 동서에게 동등한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부자인 시댁에서 갖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말씀드리는 쪽이 맞겠네요. 시모와 동서의 멸시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부터 곧장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시모와 동서의 따가운 시선이 제게 쏟아졌어요. 그날은 특히 동서가 절 아주 고깝게 대하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은 다들 대학까지는 나왔는데 그쪽은 학벌이 어떻게 되시나? 고졸? 설마 중졸? 초졸은 아니죠. 요즘 시대에 하다못해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그거 사람 아니잖아. 지나가는 동네 개만도 못한 존재지. 그쵸?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절 업신여기자는 소리였기에 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으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절 낳아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 성장 배경은 남편이 이미 다 설명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사람 앞에 안 쳐다놓고 굳이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절 망신주기 위해서라면 장차 제가 손윗사람 될 사람이니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손윗사람이 되고 아니군 결혼 허락 받은 다음에나 떠드시고요. 아주버님도 안 계신 김에 솔직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체 얼마를 뜯어먹으려고 아주버님한테 접근한 건가요? 학벌도 구려 집안도 상그자. 딱 보니까 얼굴이랑 몸뚱아리밖에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주버님한테 몸으로 들이대서 꼬신 거 맞죠? 자고로 말이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봤자 동서 스스로의 체면만 깎아먹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죠? 어머, 방금 그 말은 혹시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한 말인가? 동네 개만도 못한 초졸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친다고? 그렇죠, 어머님. 그러자 줄곧 지켜만 보고 있던 시모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고 귀엽게 봐주려무나. 애가 꾸질꾸질하고 불쌍하지 않니? 그렇다고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를 식구로 들일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보는 저희 집안 체면이 있죠. 까딱하면 전혀 손아래 사람 될지도 모르게 생긴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어머님. 밖에서 보는 시선이야 집 밖에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그만일 테고, 정모하면 아주 결혼식도 안 치러주면 그만일 테고, 더욱이 첫째는 내 배 앞에서 낳은 아들도 아니잖니. 첫째가 어디 쓰레기통에 어떤 여자를 주워가다 결혼을 하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상관이 있겠구나. 첫째가 자기 신세 자기가 망치는 꼬라지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겠어. 어머, 그거 정말 재밌겠네요. 좋은 구경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지? 이처럼 인격 모독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저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시아버님과 남편만큼은 제 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덕분에 전 시모와 동서의 결혼 반대를 이겨내며 간신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지만 시모와 동서는 역시나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절 향해 온갖 개무시를 줄줄이 쏟아내었죠. 시모와 동서에게 당한 일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일화만 골라서 소개시켜드리자면요. 어느 날 시모가 남편 몰래 절 어느 제약회사로 불러내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로 도착한 그곳은 제약회사의 동물 실험실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랜 시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분뇨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동물 사육장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시모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말은 알아듣는 모양이네. 길 안 잊어먹고 잘 찾아온 거 보니까. 냄새. 대체 여기가 어딘가요? 절 왜 불러내신 거고요? 여기? 우리 친정오빠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제약회사 동물 사육장. 청소랑 관리하는 직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낸 바람에 보다시피 여기저기 분뇨가 쌓이고 엉망이지 뭐라니. 그래서 널 불러낸 거야. 수준이 딱이다 싶어가지고선. 지금 저더러 여길 청소하라는 건가요? 동물들 분뇨 뒤집어 써가면서? 왜 새삼 고결한 척하고 그러니? 천지분간 못하고 똥오줌이나 싸제끼는 짐승들이나 배워 처먹질 못해서 교양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너나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수준이잖아. 그래서 네가 딱이라는 거야. 너 같은 천것은 결국에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 뭘 멀뚱멀뚱 서 있어. 주제 파악 끝났으면 얼른 가서 똥 치우지 않고. 그렇게 말하며 시모가 일당이랍시고 제게 쥐어준 돈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딱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어요. 너처럼 가난한 처지면 짜장면 한 그릇에도 감지덕지 감동의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때 솔직히 전 눈앞에 놓여있는 분뇨통을 시모의 머리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애써 꾹 참으며 그냥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시모 말대로 짐승처럼 추악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참았고 청소도 하지 않은 채로 쌩하니 자리를 떠버렸을 뿐 시모에게 기죽었다거나 하진 절대로 않았어요. 또 어느 날엔 동서가 자신의 유치원생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절 찾아왔더군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운전할 줄 알지? 당분간 우리 아들 유치원 통학 운전기사 노릇을 해줘야겠어. 우리 남편이 미국 세미나에 참석해야 해서 통학시켜줄 사람이 없거든. 대신 누가 와서 우리 아들이랑 그쪽이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식구라는 말 입도 뻥끗 하지 마. 파출부나 운전기사 뭐 그런 걸로 적당히 둘러대라고. 그쪽이랑 나랑 한 집안 식구라는 거 소문나면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니까. 동서, 지금 그게 부탁하는 사람 태도야? 그리고 명문대까지 나왔단 사람이 존댓말은 못 배웠나 봐? 엄연히 내가 손윗사람인데 어따 대고 자꾸 반말이야 반말은. 누가 누구 손윗사람이래. 결혼만 했다고 집안 식구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에. 넌 그냥 우리 시댁에 떡하니 들러붙은 병균일 뿐이라고. 명문대 졸업한 약사인 내가 한낱 병균 따위한테 존댓말을 올려붙일 순 없잖아? 안 그래? 그런 일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제가 더 열불이 터져나갔던 건 말이죠. 시모와 동서는 정말로 필요해서 절 데려다가 부려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사육장 청소야 제약회사 쪽에서 사람 구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애초에 시모가 굳이 나설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요. 동서의 유치원 통학기사 노릇 강요도 조카는 원래도 유치원 버스 타고 통학한다는 사실을 제가 버젓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모와 동서가 왜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냐면 그들은 그저 절 괴롭히고 싶어서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냈을 따름이었어요. 심지어 시모와 동서는 저에게 시집살이는 일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시집살이는 며느리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괴롭히면서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일 뿐. 더욱이 시모의 악행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시동생과 일찍이 세상을 떠난 전처가 낳은 제 남편 사이에도 차별이 무척이나 심한 사람이었어요. 딱 잘라 말해서 좋은 거 만난 건 무조건 시동생 차지였고 제 남편은 아들 취급 한 번을 해주는 법 없는 사람이었죠. 물론 시아버지께선 늘 저와 남편의 편이 되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시모의 자식 차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어요. 시아버지 당신의 종합병원을 물려받을 후계자는 공장장인 제 남편이 아닌 의사이자 시모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 시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런 해괴망측한 상황들이 저희 부부의 사랑을 더 강인하게 만들어서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분명 그랬어요. 시댁과의 갖은 마찰을 겪으면서 저와 남편은 동병살련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덕분에 전 시모와 동서의 갖은 악행 속에서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제 인생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저에겐 남편이란 이름에 포근하고 든든한 그늘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이전까지 제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평온하고 안락한 심정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해, 어느 깊은 겨울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전 시모와 동서에게 개무시를 당한 탓에 무척이나 속상해하던 참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절 위해 새해 일출을 보러 가자며 차를 끌고 나섰는데요.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한방눈이 갑작스레 쏟아져 내린 탓에 남편과 저와 탄 차가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남편의 장례식장에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때가 훨씬 나았어요. 적어도 사건 당시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영정사진을 마주하는 순간 참혹했던 사건 당시의 기억이 마치 주마등처럼 떠올라 버렸죠. 남편이 운전하던 차가 갑작스런 한방눈 빙판길에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남편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남편이 어떻게든 절 살리기 위해서 충돌 직전에 운전대를 자신 쪽으로 확 꺾어버렸거든요. 덕분에 전 갈비뼈가 몇 대 부러지긴 했지만 다행히도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사고 이후에 전 그저 숨만 붙어 있었을 뿐 사는 게 아닐 지경이었어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 한가운데 던져진 것만 같았죠. 그 지옥의 시작은 역시나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부터 혼자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죄스러운 저에게 시모가 들이닥쳤어요.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네 년이 어떻게 감히 상복을 입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외친 시모는 절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갈비뼈가 부러져 거동조차 힘들었던 데다가 넋마저 반쯤 나가 있던 전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의 귀로 시모가 내지르는 악다구니가 쿡쿡 꽂혔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우리 첫째가 그렇게 된 거야. 네 년이 일출 보러 가자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첫째가 체명에 못 살고 세상 떠나게 될 일은 추호도 없었을 거란 말이다 이거사. 보다 못한 조문객들이 급히 달려와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의 구타와 악다구니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첫째가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내 배 아파서 낳진 않았고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진 않았지만 내 가슴으로 낳고 품은 귀한 첫째 아들이야. 젖 먹여서 키운 둘째보다 더 많은 사랑 쏟아가면서 키운 첫째 아들이란 말이다 이거사. 그런 아들을 잡아먹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냐? 순간 전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고 그 분노 그대로를 시모에게 퍼부었어요. 웃기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 남편이랑 저한테 언제 자식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한번 해주신 적 있으세요? 맨날 시동생만 챙기시고 제 남편은 객식구 찬밥 신세만도 못하게 대접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며느리 대접은커녕 괴롭히면서 가지고 놀 장난감 취급만 하셨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첫째 아들.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런데 말을 마치는 저의 눈에 시모가 회심의 미소를 슬쩍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조문객 모두 들으라는 투로 이렇게 떠벌리더라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내 이야기 좀 들어보소. 쓰레기 같은 참년한테 아들 잡아먹힌 것도 모자라서 내가 몹쓸 시어머니 대접이나 받고 앉았으니 이런 취급을 받고도 이놈의 목숨줄을 이어가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이고. 그런 시모의 말에 장례식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이에 시모가 또 몰래 회심의 미소를 짓곤 거짓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소연의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시모 본인은 제 남편을 끔찍하게 아꼈는데 제가 남편을 꼬드기면서 시모와의 사이를 이간질했다. 결국 남편과 시모 사이는 거의 의절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시모는 모자 사이를 그렇게 만든 악덕 며느리인 절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모가 대체 왜 그런 거짓 하소연을 해대는지 영 감조차 잡을 수 없었는데요. 이어지는 시모의 한마디가 저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주었어요. 난 널 며느리로 인정 못하고 우리 식구로도 인정 못한다 이년아. 그러니 우리 첫째 아들한테서 받은 옷이며 결혼 가락지며 하나도 빠짐없이 싹 되돌려주고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썩 나가라 이년. 우리 첫째 아들이 남긴 재산에 눈독 들일 생각일랑 꿈에도 꾸지 말고. 네, 그랬습니다. 시모가 장례식장에서 거짓 좋은 부모 행세를 해가며 절 악덕 며느리로 몰아세웠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더라고요. 하기사 재혼인 시모 입장에선 시아버지의 상속 문제가 늘 마음의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시동생을 억지로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시아버지 소유의 종합병원 후계자로 세워놓았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시모에게 전처소생인 제 남편의 사망은 둘도 없는 기회로 보였을 테죠. 전처소생인 제 남편의 사망은 시아버지 재산의 상속 1순위가 시모 본인이 된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또한 시모는 내친 김에 제 남편이 남긴 유산에도 눈독을 들였던 것이었어요. 법적 배우자인 저 하나만 잘 제거해내면 제 남편의 유산은 1차로 시아버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유산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먼 훗날 결국엔 시모에게 상속될 테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의 유산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돈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자식 대접해주지 않았던 시모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꼴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주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으니 그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줄곧 저와 남편의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셨던 시아버지. 그러나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돌변하셨어요. 변호사를 대동해서 절 찾아오셨거든요. 두말할 것 없다. 첫째가 너에게 남긴 재산 대부분이 공장 지분이지. 헌데 그 공장 지분에 투자금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첫째가 남긴 재산에서 내 투자금을 먼저 회수해야겠다.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세요? 아버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몰라도 세상을 떠나버린 마당에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을 공짜로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잖니. 결국 아버님께서도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분이셨던 거네요. 그 돈노름 때문에 아드님이 사랑했던 여자인 절 버리시겠단 거네요. 굳이 부정하진 않으마.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법이야. 너무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진 자리를 뜨셨고, 이후론 여러분께서 상상하고 계신 상황과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선임한 변호사의 손에 의해 남편이 남긴 유산이 거의 탈탈 털리다시피 시댁의 소나기로 넘어가 버렸고, 그나마 제게 남겨진 유산 몇 푼도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내고 나니까 딱 5만 원 남더라고요. 너무나도 통탄스러웠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구는 건지 그저 천지신명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어요. 하늘 아래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던 전 친정 동생들한테조차 제 쓰라린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못 가르친 탓에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처지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속내를 털어놓고 위로받을 엄두조차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제일 더럽고 치사했던 일은 말이죠. 배가 고프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그 와중에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스스로 더럽고 치사한 생각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한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집도 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저에겐 먹고 살 길은 그저 막막할 뿐이었죠. 그래서 전 그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정착한 일이 백화점 주차요원이었죠. 백화점 주차요원이 다른 일보다 급여를 더 많이 쳐주었거든요. 그 돈이면 삼시세끼를 해결하고도 작은 적금을 넣을 정도는 되었어요. 끝이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희망이었죠. 작은 적금을 부어서 다시 일어나 보이겠단 신락 같은 희망 말이에요. 일단 희망을 되찾고 나니 백화점 주차요원 일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창 주차요원 일에 재미를 붙여갈 무렵에 전 이상한 느낌을 종종 받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단 기분이었죠. 그건 그냥 단순한 느낌은 절대 아니었어요. 썬팅이 짙게 된 외제차 벤츠 한 대가 제 주변을 자꾸만 맴돌았거든요.
또한 그 벤츠는 종종 멀리 주차를 해놓은 채로 절 지켜보고 있기도 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줄곧 절 감시해왔던 벤츠가 주차 정리를 하고 있는 절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겁을 집어먹은 제가 뒤돌아서 도망을 치려는 순간 벤츠 뒷좌석에서 내린 누군가가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절 불렀습니다. 너 혹시 지수니? 평창동 살던 지수 맞지? 요 며칠 계속 맴돌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단다. 우리 지수 맞는 거지? 그치? 전 그 목소리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분명 제 친정 아버지였거든요. 제가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바로 그 친정 아버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일부러 아버지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당시엔 정말로 아버지를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진 상간녀에게 빠져 아내와 자식을 모두 내던져버린 탓에 부잣집 딸내미였던 제 삶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린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외면은 제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일이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이에 아버지는 제 근무 시간을 노려가며 매일같이 제 앞에 나타났고, 그런 아버지를 더는 외면할 수 없던 전 결국 버럭 화를 내버렸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한텐 아버지 뭐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랑 엄마랑 우리 동생들이랑 다 내팽개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던 바로 그날부로 아버진 내 마음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엄마가 그러든 내가 상간녀랑 바람이 나서 널 버려둔 채로 도망을 쳤다고? 왜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하시게요? 아니면 무슨 변명이라도 하시게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오해라니까. 너희 엄마가 전부 다 거짓말을 치고 날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 거야. 잠시만 아빠 얘기를 들어주렴. 그럼 아빠가 모든 오해를 다 풀어줄 수 있어. 그냥 돌아가 주시겠어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요? 꼭 이런 식으로 날 매정하게 내쳐야겠니?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봐 줄 생각은 없는 거야? 우릴 매정하게 버린 사람은 아빠였어요. 그런 아빠랑 더 나눌 대화 없고요. 경찰 불렀으니까 잡혀가기 싫으면 얼른 도망치세요. 그게 내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자식 노릇이니까. 아, 그래. 일단은 물러나도록 하마. 이렇게 우연이라도 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잠깐이나마 너무 행복했단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렴. 너희 엄만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 넌 엄마라는 사람한테 속은 채로 평생을 살았던 거란다. 그날 아버지를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전 아버지의 마지막 말마저 귓등으로 흘려버린 채로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를 떠버렸어요. 아버진 멀어지는 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다가 되돌아가셨죠. 이후로 한 며칠 잠잠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인데 막상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만 그때 전 아버지를 향해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버지의 귀환이 너무 싫어서 신경에 거슬리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와의 재회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뻐하고 있었던 것인지 무엇 하나 확신할 순 없었는데요. 그런 싱숭생숭한 심정을 품은 채로 주차요원 근무를 서고 있던 제 앞으로 익숙한 실루엣의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슬쩍 보니 아버지의 벤츠와 같은 차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아버지인가 싶었던 전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래도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완전히 원망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벤츠의 차창이 찍 내려가면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뜻밖에도 시모와 동서였어요. 두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치기가 무섭게 깔깔깔거리며 졸음과 비아냥이 가득 섞인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유, 야 이년아,
너 이 짓거리 하면서 먹고 사니? 그래도 꼴에 부잣집에 시집와서 살던 사람이랍시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찼나 봐요. 어머님, 하고 많은 허드렛 일들 중에 굳이 백화점을 골라서 일하고 있는 걸 보면요. 암튼 간에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참 다행이구나. 예, 안 그래도 한 번은 너한테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 네 덕분에 첫째가 비명 행사해버린 덕분에 내 폐아파 낳은 둘째가 우리 남편 종합병원 후계자로 정식으로 임명도 됐고 그 영감 저승가면 집안 유산은 전부 다 내 차지가 되게 생겼거든. 나도 고마워. 남편이 후계자가 되고 시어머님이 상속받게 되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살다 살다 동네 개만도 못한 년한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렇게 한참을 깔깔깔대며 웃던 동서는 급기야 제 얼굴에 지폐를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가서 주차비나 대신 정산해. 이 주제도 모르는 노비 같은 년아. 순간 격분한 전 이를 박박 깔며 대꾸했습니다. 너 내가 손윗사람한테 반말짓거리는 버릇 고치라고 했지? 어머, 자꾸 누가 누구 손윗사람이라는 건지 모르겠네. 집에서 쫓겨난 걔한테 서열 따위가 어딨다구. 나이도 내가 너보다 5살은 더 많아 이년아. 그리고 너 자꾸 나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두고 봐. 그러다 언제 한번 큰 코 다치는 수가 생길 테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괴롭힘 당했던 일부터 우리 남편 유산까지 싹 뜯어갔던 일. 그리고 지금 오늘의 모욕까지 100배 1000배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해. 그때 전 동서에게 악다구니를 지르긴 했지만 솔직히 아무런 근거도 자신감도 없는 악다구니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시댁 전부와 맞서기엔 주차 요원인 제 신세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였으니까요. 물론 시모 또한 그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대놓고 절 조롱하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여기 백화점 VIP 고객이야. 우리가 입김 한 번만 불면 휙 날아가 버린 먼지 같은 년이 어디서 센 척이야, 센 척은. 바로 그 순간 똑같이 생긴 또 한 대의 벤츠가 제 앞으로 멈추어 섰습니다. 갑작스런 두 번째 벤츠의 등장에 동서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 벤츠를 향해 쏟아지더라고요. 곧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두 번째 벤츠에서 내려 뒷자리 상석의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자 벤츠 상석에서 헌실한 사내 한 애가 내려 땅을 딛고 우뚝 섰고 그 사내를 시모와 동서가 마치 어디서 본 사람이라는 듯이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죠. 전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그 중년 사내는 찾아오지 말아달란 제 부탁을 어기며 또다시 절 찾아온 친정 아버지였거든요. 아니, 왜 또 오셨어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딱 한 번만 더 얼굴 보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와보니까 이 사달이 나 있지 뭐니. 일단 이 상황부터 정리해 놓은 다음에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자꾸나. 그렇게 말한 친정 아버지께선 서리빨이 성성한 모습으로 돌변해선 시모 그리고 동서와 마주 서셨어요. 설마 하니 제 얼굴을 모른다고 발뺌하진 않으시겠죠? 글쎄요, 나 좀 많이 읽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리. 남편분 병원 주주 총회 때 배웠죠. 우리 병원 대주주님이셨구나. 아이고, 이렇게 병원 밖에서 뵈니 참 반갑네요. 그런데 전현이랑은 대체 무슨 사이실까요? 저 천한 것이 귀한 대주주님을 아주 막대하던데요. 부녀지간입니다. 저 아이가 제 친딸이에요. 하는 순간 기겁한 시모와 동선, 저와 친정아버지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저와 아버지 얼굴이 꼭 빼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거품 물고 기절을 해버렸죠. 저로선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제 친정 아버지가 시아버지 병원의 대주주였다더라고요. 대주주의 친딸에게 아버지 보는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다 줘버렸으니 시모와 동서 입장에선 이제 끝장이라는 충격으로 인해 개거품을 물고 기절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그들이 꼴랑 개거품을 물고 기절 정도 했다고 해서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진 시모와 동서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다가 시모에게 딱 한마디를 던지곤 먼저 앞장을 서서 자리를 뜨셨죠. 딱 10분 드립니다. 내 사무실로 당신 남편 불러다가 무릎 꿇려 놓아요. 그랬더니 시모가 시아버지를 정말 딱 10분 안에 불이 나게 데려다가 제 아버지의 사무실에 무릎을 꿇려 놓았더라고요. 물론 시아버지 옆엔 시모와 동서가 나란히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죠. 그 기세등등하던 집안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설설기는 꼴이라니. 참. 아무튼 그날 친정아버진 비록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당해왔던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해선 잘 모르셨지만 적어도 그날 당일 당신께서 직접 목격한 업신여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혼쭐을 내주셨어요. 김 원장님, 제가 누굽니까? 저희 병원의 대주주이시자 최대 투자자이십니다. 그렇죠. 병원의 대주주이자 최대 투자가가 입김 한번 훅 불면 김 원장님네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먼지처럼 나가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부터 입김 한 번에 나뒹구는 인간 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친 아버지는 시모의 면전에다 대고 훅 하고 입김을 한번 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방금 여사님께 입김을 훅 하고 불었잖아요. 그러면 여사님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할까요?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달은 시모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렇게 온몸으로 바닥을 내뒹굴었죠. 마치 아버지의 입김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린 인간 먼지처럼 말이에요. 이어지는 아버지의 두 번째 타깃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개만도 못한 년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해대던데 그거 제 딸아이에게 한 말인가요? 설마 아니겠죠? 아니어야 그쪽한테 이로울 텐데. 그건 저 스스로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대주님. 전 개만도 못한 년이거든요. 궁지에 몰린 동서가 궁여지책으로 스스로를 개만도 못하다 칭하며 개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며 전 실수를 지었어요. 이제 제 아버지의 분노가 향할 사람은 딱 한 사람, 시아버지밖에 남지 않았죠. 백화점 주차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자 하니 그쪽 집안에서 제 딸아이에게 남편의 유산을 갈취해 갔다고 하던데요. 이거 정말인가요? 죄송합니다. 당장 따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할 겁니다. 김 원장님네 병원 경영권을 확 빼앗아다가 제 딸아이한테 넘겨주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갈취해간 유산 돌려드리는데 딱 5분 들이죠. 은행이 꽤 멀어서 죽어라 달리셔야 할 겁니다. 그런 제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은행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나가셨어요. 마치 인간먼지처럼 바닥을 나뒹굴고 있던 신모와 개처럼 짖고 있던 동서도 눈치껏 시아버지를 쫓아서 달려나갔죠. 물론 저에게 악독하게 굴었던 시댁 인간들이 당한 참교육은 더할 나위 없는 통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참교육을 행한 사람이 친정아버지란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친정아버지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알아, 이해한다. 수십 년간 쌓인 오해가 얼굴 몇 번 마주본다고 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풀어지겠니? 하지만 아빠에겐 사랑하는 우리 지수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하나 있어. 그 진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백화점을 다시 찾아갔었던 거란다. 말씀하세요. 돈 받은 것도 있고 하니 일단 들어는 드릴게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였어. 그렇게 아버지께선 과거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던 일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저에게 모두 고백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작 바람이 나서 집안을 말아먹은 사람은 제 친어머니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내막은 이랬습니다. 저 어릴 적 친정 어머니에겐 오랜 기간 미래를 나누어온 젊은 상간남이 있었다고 해요. 친정 어머니의 미래 행각은 날이 갈수록 과감해졌고 그러다 결국 제 할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버리고 말았죠. 격분한 할머니는 내 아들과 당장 갈라서라며 제 친정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 몸싸움 실랑이 과정에서 제 어머니가 할머니를 밀쳐낸다는 것이 그만 할머니를 계단으로 밀어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만들어버리셨다고 해요. 제 친정 어머니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삼도천 건너 보낸 것이었죠. 하필이면 그 장면을 제 아버지께서 목격하셨어요. 아버진 사랑하는 아내를 감옥에 보낼 수 없었던 나머지 할머니가 혼자 계단에 미끄러져 돌아가신 것으로 사건을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나 이후 아버지에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 심지어 노모를 숨지게 만든 죄인인 아내에게 죄값을 치르지도 못한 채로 방패막이가 되어준 꼴이었으니까요. 그런 후에는 제 아버지가 산사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속세의 모든 업보를 아버지 스스로 짊어진 채로 참회의 길을 걷기 위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출가를 하셨던 거죠. 문제는 어머니의 불륜 행각은 아버지를 스님으로 만들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상간남에게 그야말로 온 정신이 모두 팔려버린 나머지 제 아버지께서 스님이 되시면서 남기고 떠난 집안의 전 재산을 상간남에게 가져다 바쳤죠. 그 과정에서 제 어머니는 불륜과 욕정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어요. 당시 어머니와 상간남은 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상간남이 제 어머니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기 시켰어요. 물론 진짜로 돈을 빌리지 않는 일종의 유령 차용증인 셈이었죠. 그 허위 차용증으로 인해 제 어머니에게 생긴 채무는 친정의 재산이 상간남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빌리지도 않은 빚을 갚는 척 제 친정의 재산을 상간남에게 가져다 바쳤고 또 상간남은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받아내는 척 제 친정의 재산을 홀라당 빼돌렸으니까요. 그 바람에 제 친정은 거지꼴이 되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상간남에게 버림받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상간남은 돈을 갈취할 목적 아래 일부러 제 어머니에게 접근한 것이었거든요. 상간남이 모든 재산을 홀라당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리자 어머니는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저에게 지독한 가난을 물려놓은 채로 어린 동생들의 가장 노릇까지 떠넘겨 놓고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이 파산한 이유와 네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던 진짜 이유야. 바람을 피워서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원흉은 내가 아니라 네 어머니였던 거란다. 제가 그 말을 쉽게 믿을 것 같으세요? 수십 년 동안 저랑 동생들을 방치한 사람의 말을? 괜한 엉뚱한 핑계로 멀쩡한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라고요. 엉뚱한 핑계가 아니라 전부 사실이야. 네 어머니는 그저 자기의 잘못을 자식들한텐 숨기고 싶은 마음에 다 내 잘못으로 떠넘겨 버렸을 뿐이었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내가 수행의 길을 단념하고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기 위해 속세로 돌아왔을 땐 이미 너랑 동생들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그러다 얼마 전에 백화점 주차장에서 널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된 날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혹시 무슨 증거라도 있으세요? 바람 피워서 집안 말아먹은 사람은 오히려 엄마였고 아버진 피해자였단 증거 말이에요. 이에 친정아버지는 웬 빛바랜 서류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서류들은 제 친정어머니와 상간남이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허위 차용증이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유령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상간남에게 제 친정 재산 전부를 홀라당 가져다 바쳤더라고요. 이제 좀 내 말을 믿어주겠니? 하나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왜 속세로 돌아오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돌아가시게 만든 일로 충격받아서 불가에 귀의하셨다면서요. 불자로서 수행하고 아내의 업보를 내가 대신 속죄하는 삶도 보람찬 삶일 수도 있겠지만 난 결국 너희와의 인연을 끊어낼 수 없는 사람이더구나.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의 길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속세로 돌아오게 되었고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호강시켜주기 위해 참 억척스럽게 사업을 다시 일으켰단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전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찾아서 숨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를 용서하겠단 말이 입 밖으로 도무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요. 아니, 사실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으니 애초에 용서를 해드리고 말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아버지께서는 아마 그런 제 심정까지 모두를 훤히 꿰뚫으셨던 모양이에요. 절 꼭 끌어안고선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셨거든요. 아버지에게 꼭 끌어안겨 위로를 받는 저도 감동의 눈물을 쏟아냈고요. 저희 부녀가 수십 년간의 오해를 마침내 극복해내는 순간이었는데요. 한편 저와 아버지의 화해를 몰래 훔쳐보며 사지를 달달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인간 쓰레기 시대 것들이죠.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먼저 시아버지는 저에게서 갈취해갔던 남편의 유산 전액을 고스란히 토해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아침 안달복달하며 저에게 안부 인사를 올리죠. 간밤에 잠을 잘 잤는지, 제 아버지가 혹시 심기 불편한 일은 있지 않으셨는지, 그런 거 묻는 안부 인사 말이에요. 제 친정 아버지가 마음만 먹었다 하면 시아버지의 병원 경영자 자리에 절 앉혀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시아버지로선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며 매사에 제 눈치를 살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모와 동서는 반쯤 폐인이 된 채로 집 밖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저 보는 앞에서 인간먼지처럼 바닥을 뒹굴고 개처럼 지저댔던 일이 오죽 충격이었던지 과거엔 나름 잘나가는 약사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정신과 약을 타먹는 중증 환자 처지가 되어버렸죠. 반면에 저와 형제들은 친정아버지의 든든하고 포근한 그늘 아래에 머물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엔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으리으리한 저택 한 채를 계약해 주셨어요. 저희 식구 모두가 함께 모여 살 대저택이죠. 전 그 저택에서 친정아버지를 잘 모시면서 동생들과도 유애를 쌓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예정이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